자,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와 우리 뒤쪽에 나오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까지 같이 설명드릴 건데요. 자, 지급이자라고 하는 부분은 타인의 자본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이 되지만 이걸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차입금에 의한 자본 조달을 선호하게 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하고 있는데 지급이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면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 불분명, 비실명 채권 정권 이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건설 자금 이자,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 이자가 있는데, 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와 비실명 채권 정권 이자에 대해서는 전액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는 세 가지 요건, 채권자의 주소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 자산 상태로 봐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와 금전 거래 사실,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같은 경우에 사채 이자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송금 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봅니다. 수령자 불분명 채권 정권 이자 할인액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건설 자금 이자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나 가지급금, 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급하는 이자 중에 지급이자 전체 금액 중에 그러니까 총 차입금 적수가 있겠죠. 차입금 적수 중에 이제 업무무관 자산이나 가지급금 적수 관련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급이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되는 관리 유지 비용도 송금 불산입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 투기 억제나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279페이지에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 나와 있는데요. 자, 부동산은 부동산 취득 후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또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양도하는 부동산이라든가, 동산은 서화 골동품,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관련되는 부분,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송금 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범위가 되겠는데, 미지급 이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융통음 할인료, 금융리스에 포함된 지급이자, 전환사채 지급이자, 수출금융 명목의 지급이자,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이런 부분들은 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제외되는 부분을 보면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상업보험 할인료, 직업 보증 수수료 뭐 이런 부분들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 구매자금 대출 이자는 송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회사에서 보면 그러니까 매입하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구매자금 대출과 관련되는 이자는 송금 불산입 적용 대상 이자가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가지급금의 개념이 나옵니다.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자금의 대여액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개정 과목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업무무관 대여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대여금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인정이자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이자율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적수 곱하기 인정이자율 곱하기 365 또는 366분의 1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인정이자 금액보다 회사가 직접 이자로 수령한 금액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또는 인정이자의 5% 이상인 경우에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금 산입 상여처분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뭐 보통 보면 이제 가불금이나 경조사비, 대여액,
학자금 대여액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정이자율 및 적수 부분이 있는데, 자, 인정이자 계산할 때 앞에서 살펴봤던 인정이자 부분 보시면 가지급금 적수 곱하기 인정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로 돼 있는데, 그럼 인정이자율은 어떻게 되느냐? 원칙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입니다. 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이 뭡니까?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법인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겠죠. 자금을 조달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자 비용이 나가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금을 외부로 대여를 하게 되면 이자를 받게 되겠죠.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 이자 받는 부분이 이제 인정이자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이자가 시가와 비교해서 그 차액 부분, 그죠? 차액을 조정하겠다라는 게 인정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때 시가라고 하는 부분, 이자율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외부에서 조달하는 비용만큼 이자 부분이 비용보다 많거나 적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비교하겠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조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실제 받는 금액을 비교하겠다. 그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입니다. 만약에 이자 비용 조달한 게 한 군데밖에 없다면 이자율은 쉽게 계산이 되겠지만, 이자 조달된 곳이 여러 군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 281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금 대여의 차입금 잔액 총액분의 자금 대여 시점에 각각의 차입금 잔액 곱하기 차입 당시 각각의 이자율의 합계액으로 해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차입 당시에 이자율을 계속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차입 당시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금리로 금리가 변동이 되게 되면 상환했다라고 보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바뀔 때마다 차입과 상환이 동시에 발생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을 할 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하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매입자 불분명한 채권 정권의 이자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제외한 차입금 갖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282페이지에 이걸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즉 외부에서 조달한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 가중평균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때는 당좌대출 이자율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대여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좌대출 이자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하고 2개 사업연도에 걸쳐서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당좌대출 이자율은 2016년 3월 7일 이후부터는 연 4.6%입니다. 그전에는 6.9%였는데 4.6%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하고 당좌대출 이자율하고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적수를 계산하는 부분. 적수는 뭐냐면 매일매일 금액의 합계액이다라는 겁니다. 합계액인데 적수의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적수를 계산하는 이유는, 자,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부분. 가지급금의 적수는 자, 이 부분은 매일 잔액의 합계액입니다. 그죠? 합계액인데, 자, 이 인정이자율을 계산할 때 보면 가지급금 적수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적수와 365분의 1을
먼저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죠? 적수 곱하기 365분의 1. 이 부분만 먼저 보면, 그러니까 매일자별 평균 가지급금이 나옵니다. 평균 가지급금.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자를 계산할 때 7월 1일부터 1억 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연이자율이 10%다 라고 하면 1년 동안 10%니까 7월 1일이면 딱 절반이죠. 그러면 5% 이자가 1억 원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 가지급금이 연도 중에 계속 변동이 생긴다라는 거죠. 계속 변동이 생길 때 연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365일 매일 있는 평균치 잔액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적수를 계산을 합니다. 적수 계산한 다음에 365로 나눈 이유는 매일 평균 가지급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하루 매일 평균 잔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1,000만 원에 이자율, 연이자율 계산하면 이자 금액을 금방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개념의 적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는 상계 후 잔액에 대해서 이자율을 계산을 합니다. 자,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 이자와 실제 이자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차이가 발생할 때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입금 산입, 배당, 상여, 기타 소득 등으로 처리를 합니다. 또한 이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자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자소득 귀속 시기 설명드리면서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해서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말씀드렸죠. 약정은 있는데 대금을 회수를 못했다라고 하면 그 회수 못한 시점 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입금 산입 유보 처리, 그러니까 상여 처분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인정 이자를 미수 수익 대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신 분들은 1년 안에 반드시 그 금액이 회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284페이지에 건설 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건설 자금 이자라고 하는 부분은 당해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를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원가로 처리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보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건설 자금이자 계산 대상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상가, 아파트의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 자금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발생 즉시 송금으로 인식합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특정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정자산 제작 매입과 관련해 소요되는 특정 차입금, 그러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금신 이제 100% 이 매입, 제작, 건설에만 소요되는 차입금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 이자를 반드시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강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어떤 뭐 고정자산을 건설한다든가 할 때에는 이 차입금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게 되면 신탁회사를 통해 갖고 그러니까 건설 진행 정도에 따라서 바로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처럼 차입금이 회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에서 일정 보관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지출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차입금을 구분하기가 구분하기가 훨씬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 기간 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제작, 매입, 건설 등을 개시한 날부터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되는 날까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요. 준공된 이후에는 바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무조정해서 보시면 286페이지에 산식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데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 차입금 이자에 대한 부분은 바로 송금 산입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무조정사항은 건설자금이자를 과다 계상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이 감가상각 자산일 때는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합니다. 유보 처리하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시에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유보합니다. 비상각 자산인 경우에는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하고 처분 시에 입금 유보합니다. 자, 건설자금이자를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 중에서도 건설 중이냐, 현재 건설 중이냐 아니면 완성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건설 중인 자산인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를 하고요. 완성됐다, 당해연도에 완성됐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비, 즉 적시상각 의제로 봐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합니다. 자, 비상각 자산은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하고 처분 시에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 인정이자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287페이지 그 사례 부분을 보시면 재무제표에 반영된 이자, 차입금, 원금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차입금은 전기 2월 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 15%, 4%, 2.5% 해서 15%짜리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바로 세무조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 건설자금이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개정에 대한 내용,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표자에 대한 거고 8월 8일 날 발생했고요. 단기대여금은 1억 원인데 8월 1일 날부터 연 3%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만 원 계상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국세청장이 고시한 인정이자율 4.6%입니다. 그리고 건설자금이자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로서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시작했고 2020년도에 완공될 예정이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인정이자부터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조정에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과목별 세무조정 2에 있습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선택하시고 나면 맨 처음에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적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차입금 인정이자 계산의 을지, 갑지 선택을 합니다. 자, 먼저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부터 계산을 합니다.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불러오실 때는 대표자, 백두산 이름, 그 다음에 관계회사 그러니까 성명, 직책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시고요. 관련되는 계정 과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134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고요. 관계회사와 관련되는 가지급금은 114번 단기대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입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실 때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회계관리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단기대여금이 계정 성격이 가지급금으로 부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법상의 가지급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계정과목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그러니까 임직원 단기 채권인가요? 임직원 단기 채권 137번에 대한 부분도 가지급금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가지급금으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조정에서 한번 데이터 불러오기에 보시면 자, 계정 과목이 114로 되어 있는데 137번도 등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적요 번호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 1번과 4번, 관계회사에 대해서 1번과 4번이라고 하는 적요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9페이지 또 290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자, 인별로 이제 전표 입력 시에 적요 번호를 1번, 4번, 2번, 5번, 3번, 6번을 구분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인별로 자동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가지급금 세법상의 가지급금을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1번, 4번은 동일인, 2번, 5번은 동일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6번 동일 계정. 그래서 세 사람을 동시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두산, 한라산, 소백산 세 사람 관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단기 대여금에 대한 적요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4번, 2번, 5번, 3번, 6번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 자료를 불러와서 반영을 하시면 백두산과 갑상사에 대한 적수가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이자율을 선택을 합니다. 적용 이자율 클릭해 보시면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하거나 가중평균, 해당 사업연도만 당좌대출 이자율, 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 이자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중평균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중평균을 선택했습니다만 만약에 당좌대출 이자율로 간다면 차입금이나 인정이자 정리하실 필요 없이 바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당좌대출 이자율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차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인정이자 계산이 바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4.6%로 바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회사 계상한 갑상사에 대한 회사 계상액을 반영해서 세부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자율을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해서 재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했다라고 하면 차입금 입력으로 갑니다. 자, 거래처명에서 F2를 통해서 거래처를 조회를 합니다. 우리는 국민은행이었죠. 국민은행 찾아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서 국민은행을 거래처명을 찾아서 등록을 하면 차입금과 관련되는 계정 과목 선택이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하나가 불러오게 되는데 2억 4천입니다. 2억 4천인데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죠.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별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1억 4천 이자율이 4%입니다. 4%고요. 정기 2월 금액이고 이자 금액이 1억 원입니다. 제가 이 사례 부분은 굉장히 단순화 시켜 놨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좀 복잡하죠. 은행별 차입금별로 이자율 변동 내역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자율이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 인정이자 을표로 갑니다. 을지로 가면 쭉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이자율 3.375%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정이자 조정 갑지로 가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회사 계상액은 125만 원이죠. 125만 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 차액 16만 원인데 이자율하고의 인정이자 금액과 비교를 해보니까 5%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세무조정을 해주실 때 총액이 419만 9,794원이지만 이 부분 구분해서 해주셔야 되죠. 대표이사는 상여 부분이고요. 관계회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기타 사회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해서 세무조정을 소득 처분별로 구분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90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자율 입력 시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직접 수정하여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차입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2.5%인데 이자가 변동이 됐다. 7월 1일 날 2.7%로 변동됐다라고 하면 자, 차입금 입력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적요 부분에서 상환으로 일단 적용을 합니다. 7월 1일 날 상환 1억 원. 그죠? 상환 1억 원 적용을 하고요. 다시 차입한 걸로 한다라는 겁니다. 변동 이자일 때는 7월 1일 날 1억 원. 2.7%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변동금리일 때는. 자, 사례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인정이자가 정리가 됐으면 292페이지에 건설자금이자 조정 명세서 작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법인조정의 세 번째, 과목별 세무조정 2의 세 번째, 건설자금이자 조정 명세서입니다. 자, 건설자금이자 조정 명세서는 건설 자산명부터 금융기관 명까지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자료에서는 자, 국민은행에서 차입을 했고요. 차입 일자는 2005년 1월 1일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금액 2천만 원이고 이자율 2.5%입니다. 자, 지급이자 일시 이자 수익 차감 금액은 없습니다. 준공 예정은 2020년 10월 5일이고요. 대상 일수는 당해 사업연도 일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사 일수 366일이고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입력하게 되면 하단 부분 건설 이자 계상 조정에서 건설 중인 자산 70만 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회사에서 건설 자금 이자로 계상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액 조정 70만 원 조정 등록을 눌러 보시면 건설 자금 이자 과소 계상 부분에서 70만 원 있습니다. 유보 발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세무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 무관 자산 부동산 관련되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29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는 반드시 인정이자부터 먼저, 가지급금 인정이자부터 먼저 계산하신 다음에 계산하시는 것이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 무관 부동산이나 동산은 직접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에 가지급금 데이터를 반영시켜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가지급금을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 조정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신 후에 업무 무관 부동산 관련되는 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 그 밖에 그러니까 적수를 계산을 하시고요. 하단 부분에 자기자본 적수가 있는데, 자기자본 적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의미 없습니다. 지급이자 송금 불산이 가표로 갑니다. 가표로 가서 이자율 등록을 합니다. 4%, 2.5%, 15% 등록하는데 15%짜리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라고 했죠. 그래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로 송금 불산입 해주시면 되겠고요. 2.5%는 70만 원이 건설 자금 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송금 불산입 규정 적용해서 70만 원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입력을 하면 가지급금 관련되는 차입금에 관련되는 송금 불산입될 이자 금액이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563만 6천 원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25만 원 상여 처분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자금이자는 우리 건설자금이자 조정 명세서를 통해서 이미 세무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중으로 세무조정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 가지급금 인정 이자 조정 명세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